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이고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찍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대한민국 다주택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자, 개인이죠. 개인이 아파트를 여러 개 소유하는 게 과연 순기능이 있느냐에 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이 아파트 다주택 순기능에 대한 부분이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여전히 좀 생산적 논리로 가지 않고 비판만 하고 대안 제시 거의 없다.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법의 망을 조금 우회해서 또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그 대안 같은 걸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내용 같은 것들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더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 원래 있는 이 중과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유예를 시켜줘. 법을 이제 실행을 미룬 건데 그 실행을 미룬 거를 이제 미루지 않고 5월부터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게 주택 양도세를 사실은 굉장히 세게 매기는 거거든요. 3주택 같은 경우에 80% 이상을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건데, 양도 이익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양도세만 비난할 게 아니고 다주택 양도세 과하다고 하면은. 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약하거든요. 종부세를 뺀다고 했을 때. 그럼 양도세 센 게 맞아요. 양도세를 낮춘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보유세를 올리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양도세를 얘기를 할 거면은 보유세까지 얘기해야 되고, 그럼 전반적인 조세 혁신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거기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한 네 가지예요. 보유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부담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효세율 0.1%이기 때문에 적정한 부담이 아니고 부담이 아예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종부세 폐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부세 계산도 못하는 거의 이상한 법이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해야 되고, 대신에 0.1% 실세율을 0.3%까지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유세가 외국에 비해서도 낮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1%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0.8%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느꼈을 때 보유세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땐 양도세를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종부세는 국세고 이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종부세 폐지한다고 했을 때 이 국세 비중을 그 안에서도 비중 배율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재산세 0.3%까지 올렸으면은 뭐 그 안에서 국세가 한 3분의 1 가져가고 지방세 나머지 3분의 1을 하든지 그 노동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노인층 배려해야죠. 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보육세가 지금 0.1에서 0.3% 올라간다 하면은 극단적 부담이 되니까 특정 연령 계층 이상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이제 올리고, 다만 이제 나머지 보유세를 안 낸 부분은 사망 시점까지 이연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 사망 시점에 어차피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연된 세금을 완납하면 되기 때문에 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얘기한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논의가 없이 계속 이제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같아요. 피상적인 얘기. 그럼 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게 개인이 아파트 여러 개 보유하는 게 과연 순기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면은 전 순기능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한 거는 총량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총량의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대 물건을 뭘 제공을 해요? 총량을 더한 새로운 물건을 만든 사람들은 임대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주택자는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주택자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잔뜩 매입한 다음에
이걸로 사실 임대주택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세제 혜택도 굉장히 괜찮아요. 우리가 그걸 왜 하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독점적인 그, 그 부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그게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이,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총량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집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순기능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김경민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채가 있는 도시에서 김경민이 한 채 갖고 있다가 돈을 벌어서 10채 사고 20채, 30채, 40채, 50채 산다고 했을 때 김경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그 개인들이 재산, 그러니까 소득이 이 정도 100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개인들이 주택에 내는 그 비용, 부담 가능한 비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외국에서 한 30% 정도 봐요. 근데 저는 그 30% 넘어서 조금씩 계속 올려버릴 거예요. 40%, 50% 수준까지. 즉, 김경민이라는 다주택자가 독과점 상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소비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임대료를 바쳐버리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다주택자가 기축시장에서 물건을 매집을 하는데 그게 임대아파트로 순기능한다? 없어요. 다주택자의 순기능은 주택을 총량을 늘리는 부분에서 순기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존 주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것이 기축시장에서 단독주택 매집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주택 총량을 늘리는 거에 대해 여전히 인센티브가 있어요. 즉, 빌드 투 렌트는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연관돼서 우리가 이게 있어요. 즉, 우리나라 임대 사업자 등록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매입 임대가 있고 하나가 건설 임대가 있어요. 건설 임대가 좋은 겁니다. 건설 임대가. 건설 임대는 세력기치가 져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입 임대도 사실은 이게 특정 규모 이하의 임대 아파트들을 산 다음에 그 매입 임대로 등록시켜 볼 수 있어요. 그거 뭐 10채, 20채, 100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8년간 뭐 장기 임대한 8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세제 혜택 꽤 세요.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매입 임대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되 건설 임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문제 핵심 뭐냐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건설 임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이슈는 그럼 이제 주택 총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주택 총량을 누가 늘리느냐예요. 누가 늘리느냐. 지금 SH하고 LH가 우리가 지금 도시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외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도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 안에서 SH, LH가 SH 브랜드, LH 브랜드로 아파트 짓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역할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임대 아파트 건설을 못 하더라도 첫 번째는 토지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집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능력이 민간보다 100배 나요. 왜냐하면 SH하고 LH는 재벌인 회사들입니다. 자금 동원력이 돼요. 그리고 공공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랜드 디벨로퍼, 토지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이 위치 형태 같은 형태의 어떤 금융회사로 발버둥을 하면서 여기서 민간 아파트들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다만 토지가 SH, LH 것이고 인센티브가 이 SH나 LH에서 나오는 리치로 갔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민간 브랜드의 임대 아파트지만 거기서 임대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린 그걸로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 좀 더 다양한 카테고리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아파트는 민간이 지면 돼요. 럭셔리 아파트를 공공이 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서울 같은 데 보시면 역세권 앞에 용적률 1000%짜리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1인 가구를 위한 그 임대 아파트,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적게 잘 제공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1인 가구들을 위한 부분하고 럭셔리 아파트하고 그 사이가 지금 벼어요 사실은. 2인이나 3인이 살 수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 브랜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전제하는 게 있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에 이제 그 행복주택이었나요? 그 어떤 민간 MD 아파트 브랜드가 존재를 했죠.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가 좀 나와야 될 상황이 그 중간 브랜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각각에 대해서 역할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럭셔리 아파트 누군가 져야 될 거 맞고요. 중간에서 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매매형 아파트도 져야 되고 임대형 아파트도 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1인 가구들을 위한 아파트도 져야 되는데 이건 이미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이 빈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이 빈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다른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이, 이 거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에서 도시 안에서 주택 유형이 가장 그 프라미싱하기 때문에 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주택 총량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참 맞아요. 대기업이 들어오건 아니면 외국계 기업이랑 손잡은 뭐 중견규모 디벨로퍼가 브랜드를 만들거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제가 안 바뀌고 있어가지고 있던 회사들도 딜 깨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건 신문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법인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징벌적 세제 관세가 되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돼요. 트럼프라고 했으면 이거 안 하고 이거 바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인 종부세 최고세 5%가 적용돼요. 개인하고 달리. 그럼 법인이 짓겠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아파트는 이거는 운영에 있어서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에요. 수익률 맞추기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갖고 있는 디벨로퍼들은 원하는 바는 뭐냐면 나중에 캐피탈 게인을 원하는 거죠. 여기서 임대료를 내가 엄청나게 해서 여기서 수익을 받겠다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갖고 있는 보유하는 주간에 이게 재산세에다가 종부세까지 더 더해버리면은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법인세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가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운영 수익이 계속 깎이는 겁니다.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 레드오션인데 계속 깎여져요, 계속. 그에 더해서 맨 처음에 취득세가 개인은 4%인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법인이 주택 취득할 때 이게 12%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모두 다 지금 인센티브가 없는 인센티브는 필요도 없고 어마어마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다주택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축 시장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건 좀 맞아요. 그러면 주택 총량을 늘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논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취득세, 보유세에 대해서도 이 정도 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수익률 낮추는 거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마어마한 럭셔리 임대 아파트가 안 져요.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1인 가구를 위한 것들도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공되는 주택이라는 게 수준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어요. 역세권 청년주택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인데 임대료가 굉장히 싸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초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1인 가구 시장으로 갈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스타트업 뭐이라 대표들이 가는 데입니다. 사실. 그럼 이 시장하고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것 시장도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기업화가 되고 우리가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시장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기업이 이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냐를 국회의원이나 입법이나 행정하는 분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축 시장에서 때려잡는 건 찬성을 하되 주택 총량은 지금 기업밖에 못 늘려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논의가 지금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약간 여담인데 지금 상황이 이제 1930년대 경성의 주택시장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경성의 주택시장 상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아까도 지금 기업형 임대아파트 시장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당시에 뭐 다주택 규제 이런 거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이 주택 규제를 제외하고 상황을 본다고 했을 때
이 건양사의 정세권이라는 분이 이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중일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딱 전쟁이 터지면은 그냥 뭐 멘탈 나가니까 다 매매는 거의 중지가 되는 거죠. 매매 중지가 되고 이게 갑자기 이제 큰 외부 셔크니까 안 좋은 셔크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집값이 한 20%가 빠져요. 20%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못 줘요. 주택을 못 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와요. 인플레이션이 와요.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1년 뒤에 집값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중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전쟁이 오면 인플레이션 당연히 옵니다. 공급망 깨지기 때문에 건축 재료비가 10%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전쟁이 와서 첫 번째 공급 사이드에서는 건축비가 올라가요. 근데 전쟁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못 사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에 완전히 뭐 아웃 오브 박스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저히 지금 같은 상황에선 최선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집 짓는 거 우선 정지를 해요.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세를 받는 영업으로 전환할 작정이고 서울은 소위 대도시라고 하면서 기업적으로 집세 빌리는 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 기업형 임대 아파트가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건양사라는 회사가 중일 전쟁 이후에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이 우선은 주택의 공급 부족해요. 사람들은 집을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기업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이걸 합니다. 다만 건양사의 전성원 선생이라는 분이 뭐 건국 훈장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풍의를 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기업형 임대 아파트 시장에 그때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그리고 당시에 한옥이라는 건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들 유형이고 당시의 그 부자들은 문화주택이라고 해서 서양식 주택을 선호를 했어요. 즉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빌라 또는 오피스텔 같은 유형인데 2,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 기업형 임대 아파트가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럼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주택 총량을 늘리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 높고요. 보유세 높아요. 그럼 못 짓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나 혁신적으로 낮춰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